자, 어제 본 통신이론 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신이론 풀이는 나중에는 좀 자세히 할 거고요. 오늘은 어제 시험 본 거니까 그냥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정도만 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가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예전보다는 계속 거기 통신공학하고 통신공학의 거기 오류 제어라든지 이런 쪽, 그죠? 그 다음에 채널 용량, 그 다음에 정보 이론, 이런 쪽하고 통신 이론 쪽 문제가 예전보다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봐도 한 10문제 정도는 우리가 공통해서 배웠던 부분이 나왔고요. 10문제는 이제 통신공학하고 통신 이론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통신 이론은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만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공부하는 데 있어 이쪽 공부를 한번 단어별 문제 풀이를 끝까지 한번 힘들어도 따라가 보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풀고 넘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5분 만에 국어 전공 2과목에 국사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풀 문제가 없고 거의 대부분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크게 힘들진 않았던 문제 같습니다. 근데 통신 이론 파트라든지 공학의 그 뒷파트를 공부를 덜 한 사람들은 이제 이거가 뭐지? 라는 그런 형태로 좀 약간 힘들게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시험 보신다고 고생은 하셨는데 문제 점수도 좀 잘 나왔으면 싶어 그런 마음입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태만 소개하는 식으로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독립이 아닌 두 사건 A, B 이렇게가 될 때, A, B가 될 때 이 관계된 확률 PA, A가 발생할 확률은 0.6이고요. PB, B가 발생하는 확률은 0.4다. 두 변수가 있으니까 모든 확률 더하면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서로 독립이면 P에 P 기본 A, A가 발생했을 때 B가 나올 확률은 서로 독립일 때는 이건 PB하고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독립이 아니니까 A가 발생된 상황에서 B가 나올 경우가 얼마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대신에 뭐가 주어진다고요? P에 A 기본 B. B가 주어졌을 때 A가 나오는 확률. 이거에 지금 현재 0.3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A가 주어졌을 때 B가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베이의 정리로서 이야기하죠, 그죠? PA에 A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P에 B 기본 A. A가 주어진 상태에서 B가 나올 이 확률과 PB. B가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P에 A 기본 B. B가 뽑힌 상태에서 A가 뽑힐 확률. 이 둘의 곱은 항상 같더라. 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그럼 지금은 B 기본 A를 물어봤으니까 이 값은 PA분의 PB A 기본 B다.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고 해가지고 얘는 뭐야? 이건 우리 기출에는 꽤 자주 등장했던 패턴입니다. 그죠? 그래서 0.6, 얘는 0.4, 그 다음에 0.3이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그냥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퓨리의 변환 관계식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단, 얘는 퓨리의 변환을 이야기하고, 델타는 단위 임펄스 함수고, UT는 단위 계단 함수고, AB는 상수고, 얘는 컨볼루션 기호고, XF는 XT의 퓨리의 변환 쌍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요, 맨날 했습니다. 델타 T를 퓨리의 변환하면 1이다. 1을 퓨리의 변환하면 델타 F다. 이런 형태에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1번은 틀렸죠. 그래서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형성 이야기죠. 그래서 F의 AX1T 플러스 BX2T는 해가지고 이건 A 넘어가고 A의 X1F, 그 다음에 B 넘어가고 B의 X2F라는
이런 형태는 선형성. 그 다음에 이건 시간 영역에서 이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곱이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UT 함수의 뷰리의 변화는 J2파이F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1 델타 F. 뭐 이런 형태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뷰리의 변환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너무 쉬운 걸 답을 줬죠. 그죠? 델타 T는 뷰리의 변환하면 1이다. 자, 비트 구간의 중간에서 펄스의 극성이 반전되는 라인 코딩. 그래서 라인 코딩 하는 방법 중에서 중간에 무조건 반전하는 거. 일단, 쌍극성 RG. 그러니까, 복류 RG가 아니라 바이폴러 RG요. 바이폴러 RG는 1, 0, 1, 1, 1, 0, 0, 1, 0, 1이라고 했으면, 얘는 난 리턴 투 제로를 하면 이건 1일 때 0, 1, 1, 1, 0, 0, 1, 0, 1 해가지고 중간에 반전은 없는데, 얘를 리턴 투 제로를 하면 이게 이것 때문에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리턴 투 제로가 되면요, 중간에 뭔가 변화를 해요. 근데 바이폴라에서는 0일 때는 중간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어쨌든 중간에 펄스의 극성이 반전되는 그런 건 여기는, 그리고 또 반전도 아니에요. 0으로 되돌아가는 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하면 반전이고, 그죠? 맨체스터는 당연히 1일 때는요, 로를 먼저 가서 하이. 0일 때는 하이 먼저 로. 1일 때는 로 먼저 하이. 로 먼저 하이. 로 먼저 하이. 하이 먼저 로. 하이 먼저 로. 로 먼저 하이. 하이 먼저 로. 로 하이. 그래서 어쨌든 가운데는 이렇게 반전이 이렇게 항상 있더라. 맨체스터. 단극 RG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폴라 NRG는 뭐 가운데 변화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틀릴 문제가 아닌데, 이게 어제 점수 잘 받았던 친구가 서울시 84점 나왔다고 아까 이야기하고 갔는데, 그 친구가 이걸 틀렸대요. 시험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틀리는 거예요. 자, OFDM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뭐냐? IDFT 연산으로 변조기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OFDM에서 송신측은 IDFT, 그 다음에 IFFT, 그죠? 그냥 IFT라고도 하고요. 송신측이고, 수신측에서는 FFT, DFT 뭐 이런 형태의 형식을 쓰더라. 단일 반송파를 사용하는 변조 방식보다 전송 신호의 PAPR이 낮다가 아니라 높아서 안 좋다. 그죠? 맨날 나오는 시험 문제. 입력 데이터열을 다수의 저속 데이터열로 분할하여 서로 다른 부반송파에 실어서 전송한다. 뭐 맨날 이야기했던 거고, 그죠? 각 부반송파 간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스펙트럼이 중첩돼서 주파수의 이용 효율이 높다. 뭐 맨날 했던 OFDM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너무 단순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메시지 신호하고 PN 신호를 곱하여 대역을 확산시키는 이런 형태. 그냥 메시지 신호하고 MT, 그죠? PN 코드 발생기가 바로 직접 곱해져서 확산되는 거. 이걸 다이렉트 시퀀스, 직접 수열이라고 하죠. 그죠? 프리퀀시 호핑 이것은 얘 가지고 주파수 신세사이저를 이용해서 각각의 주파수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파수 도약 방식이고, 그죠? 직접 부호율이죠. 그죠? 다이렉트 시퀀스의 스프레드 스펙트럼 방식이다. 랜덤 변수 X는 평균이 MX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때 그래서 EX가요, 는 그냥 MX라고 하는 거고요. VX는요, 시그마 제곱 X라고 이야기했는데, 요거다. 근데 새로운 랜덤 변수 Y가 E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뭐, 평균은, EY는 2에 EX 플러스 1이고, 얘는 2에 EX 플러스 2의 1은 1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니까 이거고, 이 EX를 MX라고 했으니까 2MX 플러스 1이다.
다음에 VY는요, 제곱의 평균이니까 얘는 2의 제곱. 그래서 2가 되면 2의 제곱이었죠. 그죠?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던 거라서 뭐 굳이 지금 여기서는 유도를 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Y는 정규분포. X가 정규분포가 되면요, 얘는 선형적인 특성을 보이잖아요. 1차 함수는 직선으로 X하고 Y가 되면 이건 선형인 거예요. 상관계수가 1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직선일 때는 상관계수가 1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X하고 Y의 상관계수가 1이고요. 1이고 공분산이죠. 그죠? 공분산을 계산하면 1 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Y는 정규분포를 합니다. X가 정규분포니까 이게 뭐가 되면요, 이런 게 있으면 Y도 이 선형적이니까 중심축만 이동하는 거예요. 평균이 이동하는 거지, 평균이 이동하고 분산이 좀 커지니까 X는 이렇게 되고요. 만일에 X가 이거였다, MX고 분산이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형식이 될 거면 얘는 중심이, MX가 중심이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2MX 더하기 1. 여기가 중심이 되고요. 좀 더 얘보다는 분산이 좀 더 큰 값일 거니까 좀 많이 퍼지는 이런 형식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얘가 정규분포면 얘도 정규분포를 띠게 된다. 답은 이건 2번이죠. 이건 원체 단원별 문제풀이에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모든 시간 t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신호 xt. 자, 이 조건 xt 플러스 t하고 xt가 같다라는 말은 주기가 t인 주기함수다. 그래서 얘가 주기함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xt하고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t가 같다는 말은 기함수다. 주기함수면서 기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는 거. 주기신호고요, 우함수다. 그래서 이건 보자마자 이건 답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력신호, 주기신호는 전력신호입니다. 그리고 전력신호는 에너지는 무한대입니다. 전력신호의 에너지는 무한대다라고 해서 하는 거고, 나중에 모의고사제 낼 때는 딱 좋네요. 그죠? 주기신호, 기함수, 전력신호, 에너지 무한대 해가지고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가지인가?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 고쳐서 딱 풀면 뭐 될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2번만 틀렸죠. 그죠? 자, 미모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는 거. 멀티인에 멀티아웃. 그죠? 그래서 멀티인에 멀티아웃 해가지고 맨날 했던 겁니다. 송신 안테나 4개, 수신 안테나 4개가 되면 다이버시티 이득은요. 다이버시티 이득은 4 곱하기 4. 다중화 이득은 그냥 이 개수 중에 작은 값의 개수. 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미모 기술은요, 미모 기술은 OFDM 기술과 혼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OFDM에 가장 궁합이 좋은 애가 미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모다. 공간 다이버시티를 통해서 전송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건 안테나를 뚝 띄우니까 공간 다이버시티 효과고, 다이버시티 이득이 기본 이득의 16배가 나온다. 빔 포밍 기술이죠. 그죠? 빔 형성 기술. 내가, 이건 멀티 안테나, 다중 안테나에서는 다 빔 포밍 형성을 할 수 있다고 했고, 원하는 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빔 형성 기법으로서 수신 신호의 이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의 이득은 크게 하고, 원하지 않는 방향의 이득은 줄여주는 그런 형태죠. 신호대 잡음비가 높은 채널 환경에서 이게 신호대 잡음비가 안 좋을 때는 다이버시티를 이용해서 오류가 없게 만들어주고, 신호대 잡음비가 좋은 채널일 때는 다중화, 공간 다중화를 할 수 있게끔 하더라. 그래서 다중화를 통해서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더라 라고 했던, 이게 미모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정리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역 제한된 AWGN 채널의 채널 용량 C는요, B의 로그 2의 1 플러스 SMB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B는 채널 대역폭으로서 다니는 헬즈라는 단위를 사용을 한다 라는 거. 그죠? 이건 BW죠? BW의 로그 2의 1 플러스 SM. S는 신호 전력입니다.
N은요, N은 N0의 BW거든요. 이건 잡음 전력 밀도 스펙트럼으로서 와트 퍼 헬츠고, 거기다가 헬츠를 곱했어. N은 단위가 와트가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위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N0는 와트 퍼 헬츠죠. 그러면 N은 잡음의 전력 밀도 스펙트럼으로서 단위는 이거다가 아니라 이건 N0 하면 맞는 건데 N은 아니죠. 그죠? 이건 틀렸고요. C는 주어진 채널을 통해서 오류 없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률로서 단위는 BPS다 라고 해서 단위가 오류 없이 전송 가능한 최대 정보 전송률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답은 3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M진 QAM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보통 M진 QAM은 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트 오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M이 증가하면 1초에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은 많아지지만 비트 오율은 증가한다. 그죠? 비트 오율은 더 많아지죠. 그죠? 에러가 발생할 확률은 높아진다. M이 커지면 오류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 무엇 빼고는요, 이게 M진 FSK는 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류 확률이 작아지는데, 그 외 나머지는 M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오류 확률은 커진다고 했어요. 이건 대역 제한된 시스템에서 사용하니까요. 진폭과 위상, QAM은 ASK하고 그죠? PSK의 혼용으로서 진폭과 위상을 두 가지를 변화시켜서 변조화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레이 매핑을 사용을 하면 이게 심볼 오류가 나더라도 비트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직교유상 반송파인 코사인 2파이 FCT하고 그 다음에 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를 이용해서 QAM 신호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IQ, 그죠? 여기서 진폭 레벨 변환기를 하나 쓰고, 레벨 시프트를 쓰고, 여기에 곱셈기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 2파이 FCT를 쓰면 이게 AK, 그죠? 여기는 BK, 여기는 AK의 코사인 2파이 FCT. 얘를 위상열 90도 들려주시면 마이너스 사인 2파이 FCT. 그냥 플러스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고, 그럼 여기는 뭐야? BK의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AK의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BK의 사인 2파이 FCT라고 했고, 얘가 그냥 단지 이렇게 곱해지는 게 더블 사이드 밴드 SC죠. 그죠? 그래서 SC를 이용해서 한다라는 거고,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내주면 되고, 뭐 상황에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는 코사인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사인 해가지고 여기를 마이너스를 썼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걸 쓴 통신 방식이다. 생성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니까 M이 증가하면 오류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딱 1번 읽어보고 뒤에 거 안 읽고 바로 넘겼던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진 랜덤 변수 X의 발생 확률이 각각 P, 그 다음에 1-P일 때 이진 무기억 정보의 엔트로피. PI의 로그 2의 PI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진 신호일 때 하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P다. 제대로 갈 확률이 P다. 제대로 안 갈 확률은 1-P다. 아니면 제대로 갈 확률이 1-P다. 제대로 잘못 갈 확률은 P다. 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 엔트로피는요. HX는 이게 P가 0이면요. 0이면 이건 0. 로그 2의 0분의 1 더하기. 그럼 이게 0이면 이건 1이니까 1.
로그 2의 1분의 1 하니까 얘는 이게 크지만 이게 0이기 때문에 곱하면 0이고요. 얘는 이게 0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0이다. 그래서 0이다. P가 0이면요. 이거다. 근데 P가 1이더라도 이게 1 집어넣으면 이거 바뀐 거 빼고는 똑같죠. 그죠? 1-P가 0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엔트로피 할 때 이런 거 한 적이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HX, 이게 오류 확률 P고 0이고 P가 1일 때. 그래서 0일 때도 엔트로피는 0, 1일 때도 엔트로피는 0.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0.5가 되면요. P가 2분의 1이 되면 얘는 2분의 1에 로그 2에 2분의 1분의 1이니까 2. 그리고 1-2분의 1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로그 2에 이 두 개가 있으면 이건 적을게요. P에 로그 2에 P분의 1. 1-P에 로그 2에 1-P분의 1. 뭐 이렇게 적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2분의 1일 때는 얘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로그 2에 2. 그럼 이거 1이고 이거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이때는 1이다. 그래서 이때가 엔트로피가 1이 나온다. 그러니까 2분의 1일 때.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최소값은 0이다. 엔트로피의 최소값은 0이고요. 엔트로피의 최대값은 1이다. 엔트로피라는 말은 우리말로 했을 때 평균 정무량이라고 했습니다. 평균 정무량이다. 정보원의 평균 정무량을 엔트로피라고 한다. 근데 HX는 확률이 각각 P하고 1-P일 때 HX는 P에 로그 2에 P분의 1이에요. P분의 1은 로그 2에 P에 마이너스 1성이 있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를 쓰면 이건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마이너스를 안 썼기 때문에 얘는 틀렸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나오면 이제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채널 용량. 자, C는 1-HX 라고 해서 채널 용량은 이게 오히려 반대죠.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채널 용량이더라.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봐주시고요. 이것도 그냥 많이 했던 문제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2번. 현재의 입력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입력이나 상태를 참조하여 부호하는 채널 부호하는. 채널 부호하는 크게 블록 코드하고, 그죠? 컨볼루션 코드가 있는데, 블록 코드는 현재 입력에 의해서 현재 출력이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 의해서 코드화를 해서 현재 출력이 만들어지는데, 컨볼루션 코드는 지금 현재 들어오는 값과 이게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값까지 합쳐서 그 코드의 출력이 만들어지는 거, 그죠? 그래서 코드의 출력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현재 입력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입력이나 상태를 참조해서 코드를 만드는 거 하니까 컨볼루션 코드. 우리 컨볼루션 코드 만들어 봤고 구속장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들어오는 건 이 입력인데 이것만 코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값, 그죠? 뭐 이런 값들이 코드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라는 그런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블록 코드의 대표적인 게 해밍, CRC, 리더 솔로몬, BCH 코드 이런 거고 컨볼루션 코드는 그냥 컨볼루션 코드 그리고 컨볼루션 코드에 인트리빙 기능을 추가한 것을 터보 코드,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계속 했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메시지 신호가 정연파일 때 AM 신호의 변조지수가 지금 3분의 1루트 7이에요. 송신 출력이 100kW라고 한다면 이때 전송 효율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kW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의미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더블 사이드 밴더, 특별한 말이 없으면 LC죠. 는 PC는요, PC고, PH하고 P로는 4분의 M제곱의 PC더라. 그래서 PAM은 이거 더하기 이거 하니까 1 더하기 2분의 M제곱의 PC가 되고, 그러면 효율은 총 PAM에서 PH하고 P로가 사용하는 전력이 돼가지고 1 더하기 2분의 M제곱분의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M제곱. 왜 PC인데 PC는 약분되고, 그죠? 그리고 양변에 1을 곱하면, 위아래로 1을 곱하면 2 더하기 M제곱분의 M제곱이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냐? 라는 게 이 질문이죠. 그럼 이게 질문이 됐다면, 그러면 M이 지금 이제 3분의 루트 7이에요. M제곱은요? 9분의 7이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2 더하기 9분의 7분의 9분의 7. 그러니까 9분의 18에다가 7 더하니까 25인가요? 25분의 7이라는 이런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고. 그럼 이제 이걸 그냥 25분의 7 해줬으면 좋겠는데 효율이 몇 프로냐라고 하니까 이걸 나눌 생각하지 말고요. 25가 곱하기 4만 되면요. 100이 되잖아요. 100분의 28에서 그냥 답은 몇 프로요? 28%. 자, 디지털 변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OOK에서 하나의 심볼당 비트 수는 하니까 이진 ASK가 OOK죠. 그죠? 그래서 비트 수는 1비트다. QPSK의 심볼당 비트 수는 Q니까 4진이니까 2비트다. BFSK에서 비동기식 복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ASK, FSK는 동기도 사용하고 비동기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PSK는 동기만, DPSK는 비동기만.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QAM은 동기, 직교. 자, 그래서 이건 BFSK니까 비동기 복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BPSK는요, 심볼 오율과 비트 오율이 다르다가 아니라 이진일 때는 비트 오율하고 심볼 오율이 같더라. 근데 QPSK 형태 부트는 이제 아니면 8PSK, 16PSK 이렇게 진수가 올라가면 심볼 오율하고 비트 오율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M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볼 오율이 더 커지더라. 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그죠? 자, 74 해밍 코드. 이거하고 같은 게 지금 이제 몇 번요? 아까 12번. 현재 입력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입력이나 상태를 참조하여 부호하는 것은 컨볼루션 코드였는데 이게 해밍 코드가 블록 코드예요. 얘는 4비트가 들어오면요. 코드 화방법을 채널 코딩을 통해서 7비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페리티를 몇 비트 집어넣어 가지고요. 3비트 페리티를 적절하게 잘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되니까 처음에 4비트 해가지고 데이터 이게 만들어지면 두 번째 이제 들어오는 4비트는 앞에 거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냥 코드를 만들 때 앞에 코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게 블록 코드입니다. 그죠? 그래서 10, 110, 1111, 0000, 1010 뭐 이런 식이 들어오면 이거 4비트 가지고 코드 만들어서 7비트가 형성이 되면 그 다음 4비트가 들어올 때 이거 형성된 이것은 여기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7비트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다. 컨볼루션 블록 코드죠. 그죠? 오류 정정 가능한 비트 수가 1비트죠. 그죠? 1비트 오류 정정하기 위해서 74 해밍 코드를 사용했고요. 최소 해밍 거리는 보통 해보니까 3비트였습니다. 그죠? D민이 3이었고, 그래서 오류 검출 가능한 건 2비트, 오류 정정 가능한 건 1비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리티 비트 수는 4개를 쓰는 게 아니라 3개를 쓰고, 7-4가 페리티 비트죠. 그죠?
그 다음에 보호율은 7분의 4다. 고도율은 7분의 4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맨날 했던 거라서 뭐 이런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위성통신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 저궤도 위성의 고도는 정지궤도 위성보다 낮다. 당연하죠. 정지궤도 위성은 36,000km고요. 저궤도 위성은 1,000km 뭐 이 정도 되니까 고도는 낮다. 동시에 여러 지구국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동보성. C밴드에서 상향링크의 주파수는 하향링크 주파수보다 낮다가 아니라 C밴드 하면 4에서 8기가죠. 그죠? 그러면 이건 위성에서는요, 지구에서 올라오는 게 6이면 내려오는 게 4죠. 상향링크는 6일 때 하향링크는 4다. 그래서 상향링크 주파수는 하향링크 주파수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 정지궤도 위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의 자전 주기하고 같더라. 그래서 정지궤도 위성의 공전 주기는 지구의 자전 주기하고 같아서 일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냥 항상 우리 위에 떠 있는 그런 형태의 위성이다. 맨날 했던 내용이고 이런 것들 역시 틀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근래에 이게 저번에 이동통신에서도 이런 게 나오고요. 이제 위성통신에서도 이런 게 나오니까 좀 잘 봐두시고. 이동통신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 기지국이 있고 여기 단말들이 있으면 기지국에서 단말에서 기지국이 오는 것과 기지국이 단말로 보낼 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상향 링크가 되고 하는 이 채널에서 이게 64, 여기가 크고 작은데 여기 이동통신은 반대라고 했습니다. 이게 작고 이게 크다. 그래서 824가 되면 이게 869 뭐 이런 형식이 된다고 했죠. 그죠? 자, 주파수 변조, 즉 FM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풀악성 검파기를 이용하여 복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FM은 풀악성 검파를 하면요, FM은 주파수가 변동하는 거라서 이게 풀악성 검파를 하면 일직선이 나와서 풀악성 검파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서 변조된 신호의 진폭이 바뀐다 라고 했는데, 메시지 신호에 이건 잘 읽어야 되는데 2번을 쓸 사람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요렇게 메시지 신호가 이거면 메시지 신호의 진폭이 커지면 주파수가 큰 거고, 진폭이 작으면 주파수가 작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건 메시지 신호의 뭐에 따라서요? 진폭에 따라서 변조된 신호의 뭐요? 주파수가 변한다 라고 하면 이게 맞는 거죠. 그죠? 반송파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됐을 때 FM 신호의 평균 전력은 하니까 이건 R이 1일 때니까 1분의 그건 최대값이 루트 2 AC니까 실효값은 AC니까 그냥 AC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메시지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이 FM일 때 광대역 FM 면적의 주파수 대역폭은요, 광대역이 될 때는 이 FM에 2 델타 F까지 되는 거죠. 협대역이 되면 이 값이 작아지니까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광대역 FM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 그죠? 다 틀렸네. 그래서 이제 뭐가 그러면 조금이라도 맞을까? 라고 봤을 때 1번은 풀악성 검파기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건 시스템에서 FM 수신을 할 때요. 수신을 할 때 얘를 그대로 검파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한번 주파수 변별을 통과하면 미분이 되고, 미분이 되면 주파수가 작으면 진폭이 작고 주파수가 크면 진폭이 크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얘는 적당한 형태의 진폭이 나오는데 얘는 더 큰 진폭이 나오고, 얘는 또 적당하다가 진폭이 작아지다가 또 적당해서 진폭이 크고 하는 이런 형태 미분을 하면 이게 되고, 그 미분된 걸 풀악선을 할 수 있어요. 풀악선을 하면 원신호하고 유사하게 나와요. 그래서 메시지 신호를 거기 변조된 파를 미분을 해가지고 주파수 변별을 하고, 변별된 애를 풀악선 검파를 쓰는 건 맞는데
이게 풀악선 곰팡이를 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원신호를 쓴다라는 그런 관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돼서 요구도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맞다고 해주려고 해도 약간 불편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맞게끔 하려면 주파수 변별한 신호를 풀악선 검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군무원에서 그런 맞는 보기도 나왔고요. 근데 이게 실제 군무원 문제입니다. 작년 기출이죠. 작년 기출인데 다음 FM 변조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해가지고 신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송신 전력을 크게 한다. 저는 이것도 이 문제 풀이해 주면서 이건 틀릴 수가 없다. 신호를 크게 하면 품질 향상이 된다. 아무리 얘가 수신 측에서 주파수 변별을 해가지고 잘라서 쓰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신호가 크면 큰 신호를 보내면 멀리까지 보내고 그냥 SMB가 좋은 형태는 어느 정도 된다. 물론 와가지고 변별을 했을 때는 효과가 그 신호 큰 거에 효과는 없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변조된 신호의 크기가 일정하다. 변조된 신호의 진폭은 일정하잖아요. 이 흰색은 일정하다. 그래서 이건 맞고, 변조된 위상은 일정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변동을 하죠. 그죠? 불확성 검파하기로 신호를 검출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보기로 나왔어요. 실제 이 문제의 답은 나만 맞다라고 하는 2번이 답이었거든요. 답이었는데 얘는 봐요. 이건 FM 자체는 불확성 검파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출제자가 FM은 주파수 변별을 한 후에 불확선을 쓸 수 있으니까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 이런 문제가 FM에서는 이런 문제가 맞으면 안 돼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FM에서는 불확선 검출기는 없잖아요. 그죠? 주파수 변별기가 있고 그 변별하고 나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이런 걸 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제기를 하면 이건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무래도 변별기 쓰고 나서 쓰지 않냐라고 해도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일에 맞는 보기로 와서 이 제기를 안 받아주면 앞으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개념을 모든 기기의 세부적인 관점을 다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너무 힘들게 가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맞으면 조금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건. 자, 18번. 메시지 신호 MT가 2 코사인 2파이 FMT고 양측파대 반송파 억압인 더블사이드 밴드 SC 방식을 이용하여 변조할 때 상측파대 신호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MT가 코사인 2 코사인 2파이 FMT고요. CT가 코사인 2파이 FCT예요. 그럼 더블사이드 밴드 SC를 하면 그냥 MTCT죠. 그죠? 2 코사인 2파이 FMT 코사인 2파이 FCT 그러니까 이게 알파 이걸 베타라고 적을게요. 그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니까 2 곱하기 2분의 1에 코사인 2파이에 FC 더하기 FMT 플러스 코사인 2파이에 FC 빼기 FMT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하측파고요. 얘는 상측파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측파는 이건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상측파만 구하면요. 코사인 2파이 FC 더하기 FMT가 되는 거고 이걸 퓨리에 변환하면 그죠? 2분의 델타에 F 마이너스 FC 더하기 FMT 퓨리에 변환은 이건 뭐 다 외워져 있을 거니까 우리 시험 본 사람은 그죠? 델타에 F 플러스 FC 더하기 FM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이니까 2분의 1에 뭐 이런 관계는 다 아는 거고요. 그래서 2분의 1에 델타에 F 마이너스 FC
플러스 F니까 1번인가요? 이게 델타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1번 형태가 답이 될 수 있다. 라는 거 정도는 봐주시면 되고, 그죠? 자, 19번. 학생들이 뭐 공부를 좀 그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그냥 봤으면 했다라고 싶으면 답은 나와요. 나오는데 겁을 먹어버리면 이런 문제는 좀 힘들어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업시 하면서 선형 시스템 이야기할 때 제일 자주 했던 것 중에서 1차 함수에 y절편이 있으면 선형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적분이나 미분은 선형 시스템에 속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이잖아요. 적분이니까 선형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고, 시불변, 인과, 뭐 무기억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요. 근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는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어쨌든 yt가 0부터 t 플러스 1까지 x타우의 d타우다 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냐 라고 할 때는, 우리가 xt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yt가 나왔다. 그러면 axt가 들어갔으면 출력이 ayt가 나오는 거. 인과성 만족하고, 그죠? 그 다음에 x1t 더하기 x2t가 들어가면 출력은 y1t 더하기 y2t 이렇게 나오면 되더라. 즉 이거면 얘가 f에 x1 더하기 x2t가 들어갔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요? 이게 f의 x1t 여기 f의 x2t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가산성이고 동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a, b를 집어넣으면 얘가 a, b가 되고, 역시 a, b가 되니까 얘도 a, b가 되는데, 이거 a 나가가지고 이거 b 나가가지고 이게 만족되면 이게 선형 시스템 가산성과 동일성을 모두 만족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산성과 동일성을 모두 만족하면 여기 x 타우 대신에 여기는 ax1 bx2 타우를 여기에 집어넣으면 그냥 얘는 0부터 t 플러스 1까지 a는 적분관 밖으로 빠지니까 x1 타워 d 타워 플러스 그 다음에 b x2 타워 d 타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니까 이건 가산성과 동일성을 만족한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선형성은 지금 만족됐고요. 이제 시불변성을 보면, 시불변성은 이거예요. 우리가 xt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이 yt죠. 근데 yt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yt는 0부터 t 플러스 1까지 x타우의 d타우다. 그러면 x에 t-t0를 집어넣었을 때 나온 y-라고 한다면요, y1t라고 한다면, 이 y1t는 여기에 이걸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0부터 t 플러스 1까지 얘를 여기 집어넣으니까 x의 타워 마이너스 t0의 d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나온 이 y1과 그 다음에 yt를 y의 t 마이너스 t0, x를 이만큼 지연시킨 것을 집어넣었을 때 나온 출력과 여기서 나온 출력을 이만큼 지연을 시키면 이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하니까 얘는 이게 영향을 받는 게 얘잖아요. 그죠? t 하니까 얘는 y의 t-t0 그걸 y2t라고 한다면요, y2t는 0부터 t-t0 더하기 1의
X타워에 B타워. 이런 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돼버리다 보니까 이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같지 않을 수 있더라라고 되니까 아, 이건 C 불변성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연산을 할 때 나중에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X에 T 플러스 타우, T 플러스 1이 되면 우리 인과성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신호가 현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신호가 현재에 영향을 주면 그건 인과성에 위배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 인과성도 아니다. 그리고 이제 무기억성은요, 이 적분을 할 때는 항상 T0, 여기에 T0가 YT0 관점이 항상 적분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아, 이 T0 항목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는 타워는 0에서 이거지만 T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값이 존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T가 0일 때 그런 값들에 대해서 이전 값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얘는 제로 값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가지고 무기억 시스템이라고 하기는 좀 불편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선형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 적분기는 선형이었다, 뭐 이런 것 정도만 좀 생각하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를 딱 보면서 뭘 답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냥 단지 요거에서 선형 시스템이다 라고 했던 적분이 선형이다 이걸 물었는지 아니면 좀 더 깊게 물었는지를 잘 구별을 잠시 뭘 답이지? 했는데 하다가 답은 이걸 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겨서 보니까 답이 1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아리송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적분하면서 적분이라는 이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다,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번은 이동통신 시스템의 세대별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이건 맨날 했던 거예요. 이동통신하면서 꽤 중요하게 다뤘던 거고, 1세대 이동통신인 아날로그 통신을 기반으로 하며 AMPS가 대표적이다 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모바일 폰 서비스 또는 시스템이라고 했고, 미국이었죠, 그죠? 2세대는 1세대보다 고품질의 음성 통신을 지원을 하며 아날로그 통신 방식이 아니라 2세대에서 썼던 가장 대표적인 게 북미 방식의 CDMA를 써가지고 디지털 셀룰러를 시작을 했던 게 2세대죠. 아날로그 셀룰러고요, 디지털 셀룰러죠.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이 아니라 디지털 통신 방식을 채택했다. 3세대는 멀티미디어 통신을 목표로 하며 이게 WCDMA가 대표적인 시스템에 속하더라. 이건 CDMA죠, 그죠? 4세대는 IMT 어드밴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OFDM IMT 어드밴스, 그죠? 원래 IMT 2000에서 더 어드밴스된, 그죠? 2010에 해당되는 그런 형태로서 OFDM을 핵심으로 사용했다. 여기는 CDMA, 2세대, 3세대는 CDMA인데 4세대는 OFDM이더라. 그리고 5세대도 OFDM이고 지금은 거의 OFDM으로 이제 되고 있는 그런 형태다. 자, 여기도 문제를 지금 풀어봐서 알지만 뭐 제가 설명을 이리저리 하니까 약간 시간이 걸렸지,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다 알고 해가지고 찍고 탁 넘기면 생각보다 시간이 덜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고민할 문제가 없었어요. 모르는 건 확실하게 모른다고 제끼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지방직 통신 이론하고 전자공학을 대충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험은 많이 힘들지 않아서 그냥 적당하게 잘 풀었을 것 같은데, 항상 시험은요, 문제가 쉽든 어려우든 그 시험장에서는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역시 실수를 얼마나 적게 했냐라는 건데, 다행히 이번 시험은 실수가 좀 적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많이 그 실수를 유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기본적인 문제로서 나온 것들이 많으니까 그 문제 정리만 좀 잘 됐으면 뭐 크게 뭐 힘들지 않게 적당한 고득점을 받으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은 한 90, 90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실수 안 하고 적당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90, 90은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될 시험 같거든요. 물론 이제 진화 시스템 쪽을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면 점수가 좀 덜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
형태만 했으면 다 한 90, 90 정도는 나와줘야 될 시험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뭐 쭉 해오신 분들은 이제 시험도 끝났고 마무리 단계죠. 그죠? 마무리 단계인데 어쨌든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제 공무원 보시고 또 하시는 분들은 남은 시험 국회직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그 다음에 7급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지금까지 했던 거 잘 정리해서 다음 시험 볼 때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아까 전자공학은 뭐 특별하게 이의 제기할 만한 것들을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통신은 거기 18번 정도는 한번 17번인가요? 17번은 이의 제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17번이 만일에 맞다고 그냥 넘겨버리면 앞으로 수업하는데도 약간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지 않고 그냥 시스템을 뭉쳐서 이야기할 때 그런 게 맞아져 버리면 앞으로 다른 시험 문제들이 다 깊게 들어가면 이게 다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틀린 걸로 해줘야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아무튼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죠? 남은 기간 뭐 다른 시험 보시는 분들이야 보시면 되는데 우리 시험 끝나신 분들은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만 나오면 그냥 2차 면접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수이신 분들은 면접 준비 잘 하셔가지고 뭐 합격자 발표나고 면접 준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제 좀 스터디 구해가지고 면접을 해보시고 말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혹시 면접에 필요한 뭐 자료는 많진 않지만 면접 팁 같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카페에 들어오시면 카페에서 제가 면접 카페는 따로 있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소개를 거기 링크를 이렇게 걸든지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쪽 카페에 가셔가지고 좀 몇 가지 참고하실 거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좋은 결과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